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2년 차를 맞이한 준호와 은지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맞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준호는 34살로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은지는 31살로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로 내 집 마련이었죠. 월세로 살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부으며 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하고, 옷도 필요한 것만 사는 검소한 생활이었죠. 그런 은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3달 전이었어요. 회사 동료가 추천한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었죠. 주말마다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소규모 스터디였고,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은지는 준호에게 이 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재테크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도 빨리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죠. 준호는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준호 본인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잘 몰랐거든요. 회사 일만으로도 바빴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죠. 그래서 은지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더욱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은지는 노트북과 필기구를 챙겨 가방에 넣고 외출했어요. 보통 오후 2시쯤 나가서 저녁 6시나 7시쯤 돌아왔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돌아온 은지는 준호에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배당주 투자 방법이라든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돈 좀 제대로 모아야 한다며 서로를 응원했죠. 주중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고, 주말엔 은지가 스터디를 다녀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준호는 토요일 오후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축구 중계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죠.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스터디를 다녀온 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죠. 토요일에 외출할 때면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거나 향수를 뿌리고 나가기도 했어요. 준호는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죠. 은지는 집에서도 노트북을 자주 켜놓고 뭔가를 검색하거나 메모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은지는 자주 스터디 선배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6살이고 투자 경험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잘 알려준다고 했죠. 준호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스터디 모임이니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민수가 같은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죠. 어릴 적 우연히 알게 됐고, 최근에 스터디에서 다시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싶었죠. 그런데 점점 은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주말에도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은지는 스터디 단톡방이라고 말했지만, 준호가 우연히 본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은지는 재빨리 화면을 가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곤 했죠. 준호는 그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민수와 은지의 관계는
사실 재테크 스터디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은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왔고, 민수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민수는 동네 오빠처럼 은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민수도 대학을 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그렇게 10년 넘게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재회한 겁니다. 은지는 처음 민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동네 오빠가 이렇게 멋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도 은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결혼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유로워 보였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스터디가 끝나고도 카페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죠. 민수는 은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겠다며 연락처를 물었어요. 은지는 별 생각 없이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죠.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재테크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민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주중에도 자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주식 정보나 경제 뉴스 같은 것들을 공유했죠. 은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고, 민수는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대화가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테크 이야기만 하던 것에서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점심으로 뭘 먹었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은지는 민수와 대화하는 게 편했습니다. 준호는 퇴근하면 피곤해서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회사 이야기를 해도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은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은지는 점점 민수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됐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수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날도 생겼죠. 어느 토요일 스터디가 끝난 뒤 민수가 은지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스터디 멤버들은 이미 다 돌아간 뒤였어요. 은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뭐 어때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수는 은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네. 결혼하고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이런 말을 건넸죠.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호에게선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은지를 칭찬했어요. 옷도 잘 입고 목소리도 좋고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했죠. 은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설레면서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은지는 스터디가 끝난 뒤 자주 따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카페에서 재테크 상담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 주제는 개인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죠. 민수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어요. 사업이 힘들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지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고,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은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스터디 후 한두 시간 정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스터디 시간보다 둘만의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은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엔 거의 안 바르던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고, 아이섀도도 신경 써서 그렸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했습니다. 예전엔 스터디 간다고 할 때 편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이젠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자주 입었어요. 향수도 빼놓지 않았죠. 준호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은지는 태연하게 스터디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요즘 열심히 하네, 자기 관리도 하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죠. 은지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선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만 기다렸고 민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거울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민수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은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와 있는 민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민수도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게 보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헤어스타일도 잘 다듬어져 있었죠. 두 사람은 카페로 가는 대신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차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거나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죠. 은지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준호와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 카페는 사람도 많고 시끄럽잖아. 은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아 근처 모텔로 향했죠. 은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기대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은지는 선을 넘었어요. 준호를 배신한 겁니다. 그날 이후 은지와 민수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둘은 모텔에서 만났어요. 은지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며 민수와 함께 있었죠.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끊임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관심을 보여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은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은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씩. 금액이 커졌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민수에게 건넸어요. 준호 몰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했죠. 준호는 아내가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자산 관리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지가 민수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면 민수는 미안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만남은 계속됐어요. 은지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수 없는 주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집에서 준호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는지 보려고요. 변화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죠. 준호는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은 그 방으로 갈까? 저번 그곳이 더 좋았어. 이런 내용이었죠.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방이라니 무슨 뜻일까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스터디룸 이야기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번 그곳이 더 좋았다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죠.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가 참았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욕실에서 나온 은지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까 민수 선배한테 연락 왔던데. 은지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스터디룸 예약 얘기 요즘 사람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힘들거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최근 은지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토요일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는 것, 휴대폰을 항상 엎어놓는 것,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가리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싶었어요. 준호는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재테크 스터디 같은 거 유행이야. 동료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려고 이렇게 대답했죠. 준호는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믿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죠.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여느 때처럼 오후 2시쯤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자 준호는 잠시 기다렸다가 재킷을 걸쳤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지가 말한 스터디 카페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곳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준호는 은지에게서 들었던 카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동네 역 근처에 있는 카페라고 했었어요. 준호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를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지만 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재테크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하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모임은 처음 듣는데요. 여긴 그냥 일반 카페라서 단체 모임 같은 건 안 받아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스터디 카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은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준호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6시쯤 은지가 돌아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죠.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 은지는 부동산 공부했다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삼켰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은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아내를 지켜봤어요. 은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엎어놓았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했죠. 준호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내를 추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은지의 차에 달린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엔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기능이 있었죠. 혹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은지가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식이 있다고 했죠. 준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은지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고, 준호는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집으로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짜의 영상을 재생하자 은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은지.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낯선 남자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지의 표정은 집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죠. 민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고, 은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는 어느 건물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준호는 그 건물이 모텔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은지와 민수는 차에서 내려 함께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갔죠. 은지는 주변을 살피는 듯 했지만 민수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주차 모드로 전환되면서 화면이 정지됐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준호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죠.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년 동안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은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식 잘 마쳤다며 밝게 웃었죠. 술 냄새가 약간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그 시선을 느끼고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오늘 정말 회식 갔었어. 은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응, 회사 사람들이랑 고기 먹었어. 왜?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블랙박스 봤어.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발뺌하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죠. 화면 속엔 민수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죠.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물었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은지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준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준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은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2달 전부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달 동안 자신을 속여온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준호는 그날 밤 은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봤자 변명뿐일 게 뻔했거든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속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은지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준호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자료를 검토했어요.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조언했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결제 내역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었고 은지의 카드도 그 계좌와 연결돼 있었죠. 최근 석 달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지역에서 주차비가 결제돼 있었어요. 모텔 근처 주차장이었죠. 또 가끔씩 숙박업소 이름으로 소액 결제도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은지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비밀번호도 걸려 있었죠. 준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은지의 생일을 눌러봤죠. 운 좋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민수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죠. 대화 내용을 읽는 준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 어제 너무 좋았어.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은지가 민수에게 돈을 보낸 기록도 있다는 거였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여러 번 송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였죠. 준호는 대화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죠.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죠. 준호는 상관없다며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도 고소할 거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용서할 수 없어. 넌 나를 배신했고 우리 결혼을 망쳤어. 은지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은지는 결국 며칠 뒤 집을 나갔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짐을 담아 친정으로 향했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어요. 그냥 남편과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친정 부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은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죠.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은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편 준호는 민수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했습니다. 민수의 본명과 주소를 알아냈고 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을 접수했어요. 법원에서 민수에게 소장이 전달됐죠. 민수는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자신이 고소당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는 결국 유책 당사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준호는 민수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수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작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빚만 남았다고 했죠.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유부남이었죠. 준호는 이 사실을 은지에게 알렸습니다. 전화로 차갑게 말했어요. 그 남자 결혼했대 너 알고 있었어.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민수는 자신에게 독신이라고 말했었어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고 했죠. 은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설마 거짓말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했죠. 민수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은지가 강하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은지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결혼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독신이라고 했잖아.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말하면 너랑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등 돌려 걸어 나왔죠.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은지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은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민수의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5살로 초등학교 교사였죠. 수진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은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던 겁니다. 수진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은지를 고소했죠. 수진은 은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은지는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이는 없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남의 남편을 빼앗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수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내 남편 인생을 망쳤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은지는 이제 두 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그리고 수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부족했습니다. 민수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자신의 저축도 거의 바닥났죠. 은지는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은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 소송 중이며 상대 남자의 아내에게도 고소당했다고 말이죠. 부모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은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해야 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소송 준비와 법원 출석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눈총을 받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외출할 엄두도 나지 않았죠.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와 은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은지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됐죠. 재산 분할도 준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준호가 승소했어요. 민수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민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봐도 압류할 만한 게 없었어요. 결국 준호는 돈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은지가 패소했어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은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꺼내 은지에게 건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해.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부모님께 이런 짐을 지게 한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혼자가 됐고, 빚만 남았습니다. 은지에게 받은 돈도 다 써버렸고, 갚을 방법도 없었어요. 민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죠. 36살의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민수는 가끔 은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지의 인생도 망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퇴근 후 돌아오는 방엔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은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신의 기억이 그 모든 걸 덮어버렸죠. 준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죠. 동료들은 준호가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견딜만해졌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죠.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난 뒤 은지는 고향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됐고 은지는 주로 야간 근무를 맡았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엔 혼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이혼했대. 불륜 때문이래. 은지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31살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없었죠. 가끔 민수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민수도 자신처럼 무너진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밤마다 후회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재테크 공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준호와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했더라면 평범한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재테크를 배운다는 핑계로 쌓은 거짓말들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죠. 새벽 5시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배달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은지는 커피를 건네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이게 자신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죠.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은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비록 지금은 바닥이지만 여기서 조금씩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이죠. 준호와 은지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됐죠. 재테크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분류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장이라는 핑계로 감정의 외도를 합리화한 선택이 초래한 결과였어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엔 평생이 걸립니다. 그 교훈을 두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았죠.